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 우리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제 기업 합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피구 보조금을 공부하셨고, 두 번째는 기업 합병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누구와 누구 간의 합병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가, 그거만 하면 돼요. 현실에서 많이 행해지진 않겠죠. 기업을 뭐 억지로 합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법으로 하나로 자, 우리 A, B, C 중에 누구가 합병하면 해결되겠어요? 당연히 원인 제공자 A와 제3자 C 간입니다. A하고 C가 합병을 하면은 외부성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보세요. 그 제지업자하고 양식업자하고 합병을 해보세요. 제지업도 하고 양식업도 한다. 그러면 자기가 폐수를 흘려버리면 자기가 피해보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폐수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뭐 정화장치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죠?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아주 또 중요한 코증리입니다. 코증리.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코증리. 여기는 사후에 역시 원인 제공자 A와 제3자 C 간에 재산권을 할당해가지고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성은 우리가 돈이 거래 안 됐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억지로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A와 C 간에 재산권을 할당해서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내부화될 것이다. 그런 취지가 코증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A와 C 간입니다. A와 C 간에 이제 재산권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증리는 일단은 문제점은 나중에 보고요. 코즈가 재산권을 할당해서 거래하도록 했는데 재산권 협상에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는데 상호성을 주장했습니다. 상호성 주장. 자, 상호성을 이제 잘 보십니다. 우리 책에도 상호성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상호성이란 뭐냐 이죠. 여기 우리 공의 가해자라 생각하고 A가 제지업자, C가 공의 피해자, 양식업자입니다. 이게 이제 피해에 대해서 재산권 협상이 되도록 하는데, 재산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공의 피해자한테 환경권이라는 재산권을 줘야 될까? 아니면 공의 가해자한테 공의 배출 권리라는 재산권을 줘야 될까? 이건데요. 상호성. 둘한테 아무한테나 주면 된다. 그러니까 상호성을 잘 이해해 보십니다. 공의 가해자한테 공의 배출권을, 재산권입니다. 공에 배출할 수 있는 재산권을 주든지, 혹은 공의 피해자한테요 환경권을 주든지, 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아무한테나 주면은 사회적으로 동일 해결 방법을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해결, 사회적으로 동일한 효율적 해결 방법을 갖는다. 이것이 상호성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의 피해자, 우리가 이제 가해자한테 재산권을 주면은 C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재산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결할 이유는 없고요. 요 피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피해자한테 권리를 주면은
이 가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재산권이 있는 사람이 해결할 이유가 없죠. 재산권이 없는 사람이 그 재산권을 이제 그 침해하니까 비용 부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코즈가 이야기한 거는 이 둘 중에 아무한테나 주면 된다. 아무한테나 주면 어차피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효율적 해결 방법을 갖게 된다는 게 상호성입니다. 자, 우리 책에 사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사례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책에 어떤 사례가 되었냐면은, 자, 지금 이 제지업자가 공해를 흘려내가지고 폐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양식업자들이 지금 1,000만원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책에도 나와있죠. 지금 이제 해결되기 전에 외부성이 발생할 때 제지업자가 폐수를 흘려보내가지고 양식업자들이 1,000만원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코즈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피해자한테 환경권을 주보겠습니다. 자, 양식업자들한테 깨끗한 강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권이라는 재산권이 이제 주어졌다 합시다. 환경권이라는 재산권이 주어졌다. 그러면 제지업자가 폐수를 흘려보내는 자체가 환경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지업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 현실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세 가지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 첫째는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자, 환경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제지업자 돈이 많아가지고 환경권이 주어지도 그대로 폐수 흘려보내버리고, 그냥 1,000만원 피해 보는 거 1,000만원 그대로 보상해주면 되죠. 제지업자가 양식업자 1,000만원 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겠고, 이제 돈을 준다는 거죠. 피해 보는 만큼 100,000만원을 갖다가 보상해 준다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제지업자가 만약에 정수장치를 달면은, 정수장치를 다는데 700만원이 소요된다 합시다. 700만원 들어가 정수장치를 달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지업자가 1,000만원 보상해 주는 것보다 700만원 들여서 정수장치 달아버리는 게 더 낫죠. 300만원 유리하죠. 정수장치 달아버리면 폐수 안 나오잖아요. 그럼 환경권 침해 안 합니다. 그것도 해결 방법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정수장치 다는 방법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자, 만약에 제지업자가 종이 생산을 줄이면요, 자기들 이윤 감소가 200만원이 발생한다 보고요. 지금보다 종이 생산을 줄여서 파니까 이윤 감소액이 200만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생산을 줄이면 적은 폐수가 나올 거예요. 적은 폐수가 나오니까 양식업자의 피해액이 1,000만원에서 300으로 줄어든다 합시다. 생산을 줄이니까, 종이 생산을 줄이니까 적은 폐수가 나와가지고 요 양식업자들의 피해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합시다. 그럼 여기 보면은 또 정수장치 700 들어가 정수장치 다는 것보다 이 3번의 방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요거 세 개만 있다 합시다. 지금 요거 해결 방법이 사회적으로 요 세 가지만 있다 합시다. 자기 종이 생산을 줄여버리면 이윤 감소가 200만원 발생. 요거는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죠. 감수하고, 그 다음에 적은 폐수로 시의 피해액이 300만원 나오니까 요걸 보상해주면 토탈 500만원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한 1,000만원 보상해주는 것보다 700만원 들여서 정수장치 다는 게 낫고, 그보다는 생산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200만원 요 이윤 감소 이제 감수하고, 이제 시한테 300만원 보상해주면은 토탈 500으로 해결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방법만 있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요 3번의 방식이 되겠죠. 생산 감소라는 이 방법으로 취해서 제지업자가 해결하게 됩니다. 3번의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지업자가 이제 500만원 비용 부담하고 300만원 보상해주고 200만원 이윤 감소하고요. 생산 감소라는 방법으로 해결되게 되죠. 이 세 가지 방법만 있다고 했을 때, 자,
그게 이제 양식업자가 환경권을 가질 때 제지업자가 비용 부담 500만 원 하여 생산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자, 요건데 이제 반대로 갑니다. 자, 양식업자한테 권리를 안 줍니다. 이제 양식업자한테 환경권을 주지 않고 제지업자한테요 공해 배출 권리라는 재산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잠깐요. 이 양식업자니까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양식업자는 깨끗한 강물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니까 자기 양식 광어 광어나 광어는 강에서 안 나오죠. 바다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양식을 하는 그 양식물을 생산하니까 깨끗한 강물이나 깨끗한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제지업자는 또 종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종이를 만들어내니까 야 나는 공해 배출 권리가 있다. 종이를 만드는 업은 반드시 공해가 배출되게 돼 있으니까 나 종이 만드니까 공해 배출 권리가 있다. 이거 주장하는 거고 나는 광어를 생산하니까 광어를 양식하니까 나 깨끗한 강물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죠. 같은 기업 활동입니다. 광어가 중요합니까? 종이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 할 수 없죠. 종이도 우리나라의 생산물이고 광어도 하나의 생산물입니다. 광어는 이 사람 광어를 만드니까 환경권을 주장하듯이 이 사람 종이를 만드니까 나는 공해 배출 권리가 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상호성이라는 상호성. 그러니까 이제 제지업자한테 공해 배출 권리라는 재산권을 줍니다. 이제 양식업자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 안 합니다. 자기는 공해 배출 권리가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양식업자들이 비용 부담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또 해결되겠어요? 이 사람이 해결하는데 해결은 이제 이 사람이 해야 되죠. 권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냐면은 역시 방법은 3번이죠. 자, 1000만 원 피해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700만 원 돈 모아가지고 양식업자들이 700만 원 돈 모아가지고요 제지업자한테 정수장치를 달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 피해보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죠. 700만 원 들여서 정수장치를 달아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또 제일 좋죠. 500만 원입니다. 양식업자 대표가 이 제지업자 사장 찾아가가지고요 야 너희들 종이 생산 줄여줄래? 종이 생산 줄여주라. 협상합니다. 종이 생산 줄여주라. 그럼 너그 이윤 감소가 200만 원이니까 우리 200만 원 줄 테니까 200만 원 줄 테니까 종이 생산 줄여주라. 그럼 오케이 하겠죠.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적은 폐수가 나와서 300만 원 피해봅니다. 그럼 결국은 500만 원으로 양식업자들이 500만 원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게 잘 보세요. 아까 이 양식업자한테 환경권을 주거나 제지업자한테 공해 배출권을 주거나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요 세 개가 지금 이제 해결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제일 좋은 1000만 원, 700원, 500만 원 제일 좋은 게 이 방법 아닙니까?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사회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이 생산 감소라는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이게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코즈니에서 이제 재산권을 꼭 누구한테 주라는 건 없습니다. 환경권을 주든지 공해 배출권을 주든지 사회적으로는 똑같이 해결됩니다. 단 이제 비용 부담은 주체적으로 달라지겠죠. 여기 권리가 있으면 요 사람이 비용 부담하는 500만 원, 여기에 권리가 있으면 요 사람이 500만 원 비용 부담하는 그거는 달라지지만 사회적으로는 어차피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효율적 방법이 요 방법이라니. 요 방법이니까 이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것이 상호성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코승 이런 거 사례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코승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코즈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 어려움. 자, 코즈 방법으로 외부성을 해결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책에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번입니다. 1번이 뭐냐? 이 둘이가 재산권을 이렇게 주가지고 둘이가 협상하라, 화폐거래 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A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협상
그 협상이 잘 안 될 때 재산권 거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요. 협상이 안 될 때는 거래 비용, 자 뭐냐,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소송 걸린다. 소송 걸리면 시간적 비용이나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비용, 심리적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협상이 잘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협상이 잘 안 될 때는요, 소송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 걸리면 뭐 몇 년도 좋고 이렇게 소송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뭐 시간적 비용, 심리적 비용 엄청나게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피폐죠. 이 소송에 임하려면.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럼 어느 때 여기 이제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거래 비용이, 이런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까 이 말인데요. 당연히 이거 협상이 잘 안 되는 때는요, 당사자가 일단 다수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제기업자와 양식업자 1대1이면 협상이 잘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기업자는 한 명인데 양식업자가 한 20명, 30명이 피해를 봤어요. 20명, 30명이 막 피해를 받아. 그럼 이제 이게 협상하러 오는데요, 이 양식업자들이 많으니까 나는 얼마 받아도 괜찮겠다 뭐 이랬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많이 달라,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재산권을 화폐 거래를 해야 됩니다. 돈이 거래해야 되는데 화폐 가치 측정이 어려운 재산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재산권 측정의 문제인데, 재산권 측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양식업자들이 피해, 양식물이 광어다. 광어 몇 마리가 죽었나? 광어는 우리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몇 마리 죽었다. 그러면 얼마 피해받았다. 이게 계산하기 좀 쉬운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예를 든 거, 우리 앞에 그 소비 외부 불경제 예를 든 거 있죠. 그 아파트의 중간층에서 시끄럽게 두드려댔는데 아래 윗집, 옆집이 이제 소음 피해를 받았어요. 소음 피해를 받았어요. 이게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옆집에서 두드려가지고 편히 못 쉬었다. 이걸 돈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래해야 될까요? 예? 만약에 6시간 동안 소음 피해를 받아서 요거 화폐 그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 배상하면 되겠어요? 6시간 소음 피해를 받았을 때 6만원 배상해주면 되겠습니까? 60만원 아니면 6천만원 아니면 6억 원을 보상해야 되죠. 우리가 1시간 편히 쉬는 걸 돈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 주관적으로 다르다. 이게 재산권 측정의 어려운 화폐 가치 측정이 어려운 재산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는 뭐 판사가 알아요? 뭐가 알아요? 판사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판사도 이제 경제학자들은 자문을 구하는데 경제학자도 주관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6시간 동안 소음 피해 받은 건 이제 우리 경제학자 자문구에 판사가요, 60만원 배상하라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원고 피고 다 불고 60만원 너무 많다, 6만원만 줄게. 피고는 또 이제 원고는 야 뭐 6시간 잠 못 자, 6시간 소음 피해 받았는데 이걸 6천만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돼서 또 항소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측정이 어려울 때 또 왈가왈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가 발생했을 때요, 이건 무임승차는 거짓 신고네. 피해를 거짓 신고했을 때입니다. 피해 안 받은 사람 피해 받았다. 또 100만원 피해 받아놓고 1000만원 피해 받아 이렇게 신고돼요. 근데 무임승차 시 여기 이제 얼마나 피해 받았는지 기술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거야. 양식업자들이 피해 이런 거는 이제 유물이 얼마나 폐선한 이건 이제 좀 조사하기 쉬운데, 역시 그 소음 피해입니다. 옆집에서 두드려가 밀폐된 공간에 가족은 옆집이 두드려가지고 그 옆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두드려댔는데 그 바로 옆집에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안 받았어요. 이 사람 어디 뭐 출타했다가 여행을 갔다든가 해가지고 피해를 안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소송 걸려갖고 이제 피해받은 사람 이제 신고하라 하니까 이 사람 피해 안 받은 사람도 가가지고 피해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피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밀폐된 공간에 가족이 아무도 그 가족들만 알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코승리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재산권 측정이 화폐 가치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가 되었을 때 얼마 피해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협상이 잘 안 되겠죠. 원고, 피고 다 불복하겠죠. 그럼 뭐 항소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반대로 말하면요, 호승리가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소수인 경우, 재산권 측정이 객관화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무임 승차가 일어나도요, 정확하게 얼마 피해받은지 기술적 증명이 정확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호소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상호승의 문제가 있다. 상호승에 뭐 별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아까 상호승이 양식업자한테 환경권을 주면은 이 가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고, 이 가해자한테 권리를 주면은 이 피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한다. 그럼 어차피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공의 가해자한테 권리를 주고 피해자들이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게 하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소득 분배 문제는 있겠죠. 권리를 여기 주거나 여기 줄 때 비용 부담이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 문제 발생, 그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 그런 거죠. 우리 도덕적으로는 반드시 피해자한테 권리를 줘가지고 가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는 게 도덕적이잖아요. 근데 이 상호승이라는 거는 가해자한테 권리 주고 피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론적인 문제가 있죠. 또 이 상호승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공해 배출 권리라는 권리를 주면 되는가, 환경론적으로 보면은 환경권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지구를 보존해야지, 공해 배출권을 자꾸 남발하다 보면은 이는 뭐 우리 인류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환경론적인 문제, 그런 건 있습니다. 상호성이. 근데 상호성이 경제적인 문제나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책에 다 있으니까 적지는 않겠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협상을 하는데, 재산권 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에 있어서 이 힘의 불균형이죠. 힘의 불균형. 우리 보통 공의 가해자는 기업이고요. 기업은 조직력 탄탄하고 정보력 있고 또 정치권의 로비력도 강합니다. 근데 우리 공의 피해자들은 서민들이고 불풀이 흩어지 조직력도 없고 정보도 없고 로비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 협상 능력의 불균형 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에 딱 호승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호승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오염 면허권 제도입니다. 자, 오염 면허권 제도. 자,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오염 면허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염 면허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오염 면허권 제도입니다. 오염 면허를 주가지고요, 그 면허만큼 오염을 방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이미 잘 알죠.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허가를 해가지고 그만큼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모든 오염에 대해서 면허권 제도가 시행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오염 면허권 제도는 우리 책에 보면 한 반 페이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더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자, 오염 면허권 제도의 특징은요. 자, 특징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되어 있는 오염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가 오염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다투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이제 비용이 제일 적더랍니다. 저비용. 효율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줄이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자,
오염은 줄이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저비용으로 오염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뭔가? 오염 배출 면허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그 면허를 발부할 때 정부가 우리나라의 최적 오염량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은 이제 면허권을 발부하니까 그 최저 오염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도 오염으로 줄이는 게 최적일까? 그 최적 오염량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그만큼 면허권을 발부하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오염 면허권 제도는 처음에는 기업들한테 공평하게 발부되지만 이거 기업들 간에 그 기업들 간에 이 면허권을 사고 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고 팔린다는 거예요.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기업들이 자기 정화 비용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오염 유발 기업들이 자기 정화 비용이 얼마인지 자기의 정화 비용이 얼마인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 운영 방식입니다. 자, 이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사례인데 구체적 운영 방식입니다. 왜 이 방법이 들어가면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을 줄일까? 운영 방식입니다. 매매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자, 일단 정부가요 우리나라 오염이 너무 많다. 오염이 너무 많이 방출된다. 오염을 줄이자. 그래서 최적 오염량을 계산을 했다 합시다. 최적 오염량을 계산을 해서 그만큼 면허권을 만듭니다. 면허권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오염 최적 오염량이 100ppm이라고 합시다. 100ppm. 그러면 이제 1ppm짜리 100장을 만든다. 면허권을 1ppm짜리 100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염 유발 기업이 100개 기업이 있다 합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각 기업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주면서 야, 이 면허권 줄 테니까 요 적혀 있는 만큼만 오염을 방류하고 그 이상은 정화시켜라. 이래놓고 그러면 면허권이 더 이상 발부되지 않으면 전국의 오염은 100ppm으로 한정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잘 지키기만 한다면 전국의 오염량은 100ppm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단 그 면허권을 너희들끼리 기업들끼리 사고 팔도 된다. 이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100개 오염기업이 이제 1ppm씩 정부한테 공짜로 받았단 말이야. 전부 다 1ppm씩 면허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매매가 안 되면 모든 기업들은 이제 오염을 1ppm만 이렇게 방류하고 그 이상은 저용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만나가 이제 이 면허권을 매매합니다. 매매가 되는데 매매가 될 때는 면허권이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죠? 이 면허권의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면허권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느냐? 이 면허권 가격은 정화비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왜냐? 정화비용을 보고 면허권 가격이 형성되는데 왜냐하면 면허권을 팔아먹은 기업은 자, 면허권 처음에 이제 1ppm짜리 정부한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파는 기업은 자기가 면허권을 팔아서 돈을 받았지만은 자기 면허권을 팔았으니 면허권이 없으니까 정화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화비용이. 그죠? 면허권을 판 기업은 면허권을 팔아먹었지만 정화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면허권을 산 기업은 어쨌냐? 면허권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샀지만은 면허권이 많아지게 되면은 정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면허권이 많아지니까 오염을 방류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정화비용이 줄어들겠죠. 면허권을 산 기업은 정화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정화비용이 이게 고려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허권 가격이 매매가 되려면 면허권 가격이 형성되고요. 면허권 가격은 반드시 그 매매하는 기업들 간에 정화비용을 반영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 매매하는 기업 간의 정화비용 사이에서 결정돼야 됩니다. 정화비용 사이에서 결정돼야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면허권 가격은 두 매매하는 기업의 정화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사례 문제 나오면 빨리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면허권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두 기업의 정화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화비용 사이에서 무조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매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면허권 가격이 정화비용 사이가
면허권 가격이 10원이라 가정합시다. 간단하게 해서 10원으로. 그러면 이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은, 자, 만약 정화비용이 20원이 들어가는 기업이 있다 합시다. 정화비용이 20원인 기업은 이 정화비용 요 면허권이 지금 10원입니다. 이 10원짜리 면허권을 사겠어요, 팔겠어요? 이거 사겠죠? 10원 주고 사고 자기 정화비용은 20원이니까 정화비용이 절약됩니다. 그죠? 면허권을 샀다면은 공의를 방출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20원 정화비용 줄여두고 10원 주고 사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은 무조건 저 면허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을 방출을 마야죠. 오염을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은, 정화비용이 5원이랍시다. 자기 정화비용이 5원인 기업은 이 면허권을 10원이니까 이거 10원 받고 팔아먹게 됩니다. 왜냐? 10원 받고 팔고요. 자기는 면허권을 팔았으니까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화비용이 5원밖에 안 들어가. 그럼 남잖아요. 그죠?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은 면허권을 무조건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하고 이제 정화를 하게 되겠죠. 면허권을 팔았으니까 자기는 면허권이 없으니까 정화를 하게 되겠고요.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면허권을 사재입니다. 그래서 오염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정화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딱 되면요, 우리나라 전국에 누구에 의해서만 정화가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정화되면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들만 정화를 하게 되십니다.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들만 면허권을 팔아먹고요, 정화를 하게 돼 있고,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면허권을 사재가 있고 오염을 방출하게 됩니다. 정화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들만 정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오염은 여전히 100ppm 한정돼 있죠. 면허권을 딱 100장 발행했으니까 전국의 오염은 정확하게 100ppm 방류됩니다. 오염은. 그래서 최저 오염량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매매가 되니까 이런 사회적으로는 가장 저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오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매매가 안 됐다면은 우리나라의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이든 낮은 기업이든 다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도 정화해야 되고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도 정화하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전체적 비용이 높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면허권제도의 핵심 포인트가 매매가 돼가지고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들만 정화를 한다는 거죠.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정화를 안 합니다. 면허권만 사재가지고 오염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면허권 제도의 그 특징, 전제 조건, 구체적 운영 방식입니다. 이렇게 딱 알아두면 돼요. 그게 우리 책에 반페이지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이제 방법은, 외부성 대책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 뒤에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참고에 적정 오염량의 결정이라는 참고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적정이란 최적 오염량입니다. 여기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전국의 최적 오염량이 100ppm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100ppm의 면허권을 이제 발부를 하는데, 아니 원론적으로 보면 오염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적이 아니냐. 이건데 오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최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은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오염이 너무 많이 방출되는 것도 안 좋지만 오염을 완전히 싹쓸이 제거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이 많이 방출되면 피해비용이 많겠지만 오염을 하나도 없게 만들려면 정화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정화비용과 피해비용을 같이 봤을 때, 총비용으로 봤을 때 오염을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은 완전히 건절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게 쭉쭉해. 그거 밑에 그 분석하는 그림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왼쪽 그림으로 하든 오른쪽 그림으로 하든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오염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런 취지는 하시는. 그 밑에 그림은 참조하시고요. 오염을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방사능 오염 있죠.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방사능 오염도요 완전히 건전하지 않습니다. 허용치가 있어요. 아주 소량이겠지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그 양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좋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 면허권제도 이런 것도 오염을 완전히 없애려면 면허권제도 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취지로 참고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림도 참조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오염, 외부성에 대한 대책들을 다 논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뒤에 또 참고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외부성도 관련되어 있고 공공재도 관련되어 있어요. 공유지 비극. 오늘 공공재 이제 설명드리면서 할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또 참고 보면은 또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오염은 상당히 그 사회적 문제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염을 줄이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오염, 우리가 배운 거는 두 가지. 오염 면허권제도 하고 앞에 그 피구세 있죠. 오염세 때리는 거. 그 두 가지를 배웠는데 실제 그 두 가지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그 우리 제지업자한테 이 종이 생산을 줄여라. 제지업자가 이제 공해를 유발하니까 정부가 가가지고 너가 종이 생산 줄이래? 줄이라? 종이 생산을 줄이면 이거 공해가 줄어들잖아. 그죠? 종이 생산 줄이라. 근데 제지업자가 우리 종이 생산 줄이면 뭐 팔아먹나?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자 그러면 종이 생산 줄이자. 너 이윤 감소되는 거 뭐 이런 거 보조금 줄게. 이런 정부의 감산 보조금이라는 방법도 우리 책에 참고에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감산 보조금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종이 생산 줄이라. 그래 공해 줄이라. 단 우리가 보조금 좀 줄 테니까 정부가 감산 보조금의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하는데 그 기업 그 제기업자가 아주 영세기업이고 공해는 나오고 공해 줄일 그 비용이 좀 부족할 정부가 정화시설 하라고 보조금을 줄 때 돼. 정화시설 보조금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이 이거 700만원짜리면 700만원 떡 던져주면서요. 야, 이 돈 줄 테니까 정화시설 해라. 이 정화시설 보조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우리가 배운 두 가지하고 감산 보조금과 그 다음에 정화시설 보조금 요 네 가지를 할 때 공통점은 뭐며 차이점이 뭔가 이건 이제 좀 심도 있는 방법인데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참고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